네, 이 칼리지 투어 이거 저 LG 울트라탭 갖고 가서 비행기에서도 이거 한 10시간 또 비행할 거 아니에요. 네. 예, 보면서 영화도 보고 얼마나 네. 좋아.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네. 말한 이거 안 통하면 여기서 이제 네. 그 뭐 통역 앱 같은 거 하고 최고인데 나 살 거야 지금 나는. 계속 찾아보고 계시는데 응. 이거보다 더 싼 가격 있나 없어 보시는 거 없어. 혹시나 없더라고요. 싶어갖고 내가 찾아보고 진짜 있는데 없어요. 진짜 나 없어요. 이거 19만 8천원 무조건 삽니다. 네. 내 거는 가져가지 마. 나 무조건 물건 하나 확 봅니다. 와.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사님 댁에 저 태블릿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쓰고요. 우리 집에 식구들은 태블릿 쓰시죠? 노트북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쓰신지 모르시죠? 태블릿이요? 네. 태블릿이 모르겠습니다. 아, 그죠? 노트북은 LG 그램. 이거 하세요, 이거. LG 울트라 때. 예. 이 19만 8천 원. 예. 진짜 싸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 예, 그거 하나 싸게 드릴 때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좀 빠졌죠? 네, 뭐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6, 마이너스 2%니까 네. 크게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는 거냐면 첫 거래이기 때문에 새해 첫 거래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P 500 기준으로 연말에 4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네. 연말에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새해 첫 거래일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연말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새해 첫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에 12시 정도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장 후반에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또 이거 오버슈팅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12월에 있었습니다. 그 12월 말에 좀 하락을 했어요. 한 2, 3%씩 하락했습니다. 월간으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새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매도가 있었고 밀렸습니다. 0.8%, 0.9% 가까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막판에 다시 또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시장의 심리. 네. 비싼 것 같긴 해. 근데 떨어지면 사긴 사야지. 이거 많이 떨어지는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첫날에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는 올해 미국 시장이 이런 흐름일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네. 뭐 빠지면은 저가 매수는 하는데 쫓아가는 거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달란드스가 109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지금 국채 수익률은 10년 만기나 2년 만기나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 없어요. 네. 맨 처음에 올라갈 때는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스만 혼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유럽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GDP 성장률을 계속 지금 하향합니다. 네.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연간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있어요. 유로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는 상대적으로 달러에서는 강세가 되는 네. 거죠. 유로화가 뭐 파운드하고 유로하고 합치면 60%가 넘잖아요. 비중이. 달러인데스의 네. 구성 비중이.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계속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공 기자님 잠깐 전해주시던데 아주 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테슬라가 2024년 연간 판매 대수를 봤더니 2023년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자꾸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냐면 테슬라가 연간으로 감소한 거는 처음이겠죠. 당연히 처음이겠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요, 엔비디아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올랐고, 인텔도 올랐고, 뭐 메타, 넷플릭스,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하고 애플이 빠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린 거예요. 테슬라가 6% 빠졌고 애플이 2.6% 빠졌는데 뭐 이유들은 뭐 테슬라의 뭐 4분기 판매 대수가 줄었다. 이것도 되게 웃겨요. 그동안에 거의 한 달 내내 4분기 판매 대수 늘어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야. 줄었더라, 아니더라. 네. 뭐 이러면서 이제 빠지긴 했었는데 사실 테슬라의 주가는 자동차, 전기차의 판매 대수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번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고판매 대수 얘기 나오면서 빠졌다는 얘기, 그리고 애플이 빠졌다는 얘기가 또 뭐라 하냐면 애플의 2025년 판매 대수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달리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작년 12월에 애플과 테슬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멈춰져 있거나 빠진 상태에서 네. 얘들 둘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또는 방어했거든요. 결국은 작년에 많이 올랐던 12월에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른 쪽에 매수가 들어가는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도 첫날이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 지금 며칠째 2,400 전후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거기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1.2% 올랐고 지난 연말 종료일 거래일 때도 코스닥 1.8% 올랐었죠. 그러니까 합쳐서 3% 이상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보합 시작 후에 곧바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빠졌는데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코스피는 플러스까지 반등했다가 그냥 그 보합권에서 장중 등락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별 종목의 핵심에는 지금 로봇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틀간 50% 올랐습니다. 로봇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그냥 재미있어서 보통 그냥 우리 흔히 이런 포털에 돌아다니는 거 잘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데 네. 이거 이따가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제 회자된 게 뭐냐면 대기업이 투자할 로봇 기업이 뭐냐, 레보 로보틱스, 삼성. 왜냐하면 이게 인수했기 때문에 네. 다른 데도 그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는 LG,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뉴로메카는 포스코, 유엘 로보틱스는 SK, 그리고 HD 현대에서는 현대 로보틱스도 있는데 그 비상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쭉 회자가 되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 HD 현대가 어제 급등했어요. 지주사가요? HD 현대가 급등을 했는데 오. 왜 급등했냐? 지수가 어저께 같이 급등했습니다. 다. 두산도 같이 급등했고요. 다 지주사가. 네, 근데 네. 현대 로보티즈는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도 로봇이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설명드린 거 뭐냐면 포털에 있는 거 잘 가져오지 않지만 참 뭐 재밌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네이버의 시그널 리포트라고 하는 이런 정보 주는 그런 데에서 가져왔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른 종목 로봇 관련된 로봇 비슷한 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0%인 거고 두산 로보틱스 28%, 유진로봇 22%.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20% 30%씩 올랐어요. 아니 근데 어제. 이 중에 진짜 로봇을 잘 연구하고 만들고 네. 뭐 할 수 있는 회사도 있겠지만 예,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할 것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막 그냥 막 가도 되나? 그게 주식시장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게 나오면 다 같이 막 움직여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는 아니잖아. 네. 얘는 진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조금만 지나면 구분이 네, 되고요.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사도 같이 올라가는 특징을 좀 보였어요 어제. 와.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어제 시장의 코스닥 종목이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얘네들은 급등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섹터는 조선, 전력기기,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래 12월 말 딱 끝나고 나서 1월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특징을 우리 시장은 갖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환율과 연계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코스피는 좀 제한적이죠 계속해서. 그리고 정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굉장히 또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뉴스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망 분위기나 또는 외국인 매도로 인해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서
그냥 종목 장세가 더 많이 일어나기 네.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거는 1월에 보통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선두에는 지금 자율주행과 로봇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 달러인데스 109회까지 왔다 요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건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1.02예요. 네. 달러하고 비교했을 때 1.02인데요. 지금 1.02 상태에서 달러인데스가 109거든요. 근데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네. 2022년 9월에 유로화가 0.98이었습니다. 아. 1 아래. 네. 이 페이라트라고 얘기하는 1 아래 떨어졌었어요. 이때 달러인데스가 114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14.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번에 새로운 뭐가 나와서 뭐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2022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랬어요? 예, 얼마 전에요. 2020년 9월에 유로화가 0.98 갔을 때 달러인데스를 114를 갔어요. 이때 원화가 1,445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아, 그랬나?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종프로님도 그런 거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뭐 굉장한 새로운 사건이 이벤트가 나타나가지고 진짜 뭐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무너질 만한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달러인데스가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러면 유로화가 왜 그렇게 약세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유럽 경제가 올해 전망이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네. 유럽 경제가 안 좋죠. 유럽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도 영향을 주지만 유럽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ECB에서는 이번 1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지금 시장은 보고 있죠. 네. 네. 근데 연준은 이번에 1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더 높은 쪽에 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달러가 더 높고 유로화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유로화가 더 많이 빠졌던 것은 지금 올해 전망이 계속 나왔거든요.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 다 전망이 나왔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올라간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그 고점까지 뭐 간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20년 9월에 달러인데스 114 갈 때 우리가 1,445원이었어요. 지금 1,470원 넘어서서 87원 갔다가 네. 어제 연기금이 환해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1,470원 아래 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떨어졌었어요. 근데 1,470원, 80원하고 1,500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달러인데스가 109고 그때 당시에는 달러인데스가 114에서 1,445원인데 지금 109 상태에서 1,450원을 넘어서 있다는 얘기는 네. 1,450원 위로 간 거는 다 국내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요인이 해소가 되면 1,450원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만 1,4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쉽지 않겠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지. 지금 1,500원 얘기하고 막 뭐 외환위기 얘기를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KDI에서 이거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다시 한번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KDI에서 환율 1,500원 외환위기 또 온다라는 보고서를 어떤 사람이 냈어요. KDI 소속 연구원이.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비판을 했어요. 왜 어떤 부분을 비판했냐? 이 말 자체가 비판한 건 아니에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액을 수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우리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신흥국 중에 외환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글로벌 전체 경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국가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그냥 끝나요. 네. 걔네들 안에서 그냥 끝나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이 9,700억 달러나 있다. 4,100억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가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환 당국에서 엄청나게 이걸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내온 것은 불안을 부추긴 분석이 아니냐. 이거 외환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며칠간 계속 있었어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환율은 곧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커멘트들이 좀 나왔어요. 어제 한국은행의 국제국장의 커멘트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의 본격적인 환해지가 시작이 되고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됨으로써 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또 가보면 이때 달러스가 114 갈 때 1,445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달러스가 109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110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근데 이 위에 있잖아요. 그 오버슈팅된 부분은 우리 정치적인 내부의 몫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좀 안정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400원 아래로 떨어져서 1,300원대가 하고 막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느냐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못할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어제 정부에서 올해 성장률을 1.8%로 발표했습니다. 이게 잠재 성장률이 2%예요. 네. 그리고 각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해외 IB에서는 내년도 우리 성장률이 2.1%, 2.0, 뭐 낮게 보면 1.9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더 낮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2025년 경제 정책 발표를 하면서 내수 회복 어려움 속에서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 경제 GDP 성장률 1.8%로 하향한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기 관련 예산을 70% 정도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네. 펀더멘털이잖아요. 근데 1.8%로 떨어뜨리는 거는 미국은 지금 2.1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3%까지도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밑으로 원화가 우리가 바라는 다이나믹한 아주 강세 이건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환율 설명이 좀 되겠죠. 어느 정도 이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네,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달러스가 109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이 막 크게 막 충격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이게 국채 수익률하고 같이 올라가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시장이 영향 크게 받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우리 시장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뉴스들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1번, 2번, 3번은 같이 네네.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 큰 문제 없이 자리 어떤 방향이 자리인지는 뭐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불상사가 없었으면 하는 지금 아마 관저 있고요. 쪽에 지금 예. 거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게 네. 되게 중요하면 우리 시장이 오늘 중요해요. 네.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기 무슨 일이 터져요. 네, 그럼 네, 어떻게 네. 좀 있으면 우리 시장 열리는데 진짜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요즘에 양자 컴퓨팅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서 갑자기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예. 미국의 4배인가 뭐 예, 돈을 예. 쓰고 있다고. 중국에서도 양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 와.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나서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밑도 끝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뭔가 가셔야되는 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꽤 많이 와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일정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아직 지금 초기 단계로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번, 5번은 양자산업 관련된 뉴스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양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민관 활동으로 합동으로 양자 전략위를 출범한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양자 핵심 기술 선전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반기에 이거를 정리해서 양자 전략이 출범을 해서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해서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우리 입장이 뭐 그러니까 그렇겠지만 됐다고 하세요. 예, 그런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예. 5번 뉴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SDT라고 하는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이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요 회사가
요새 우리나라 유일의 양자 컴퓨터사라고 이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에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품하고 아.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요 읽어보면 이제 읽어드리면 이해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과 GPU 기술을 융합하는 쿠다 Q 플랫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GPU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양자 알고리즘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칩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GPU 기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뭐랄까 선점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애니온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양자 하드웨어 온칩 제어 그리고 마이크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과 부품 제어하는 칩 그리고 부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 애니온이라는 회사가 요 회사하고 우리나라 SDT하고 조인트 벤처를 지금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칩과 연동하는 그 부분 파트를 맡았어요. 지금 결정된 거예요? 예. 그 부분 파트를 맡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양자 컴퓨터가 와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SDT가 비상장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출자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기업들이 어저께 막 떴어요. 네. 그런 기업들도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 컴퓨터 쪽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반도체 기판 업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반도체의 전방산업이 좋지 않으니까 기판 업계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그동안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AI 수요를 준비하면서 라인들을 대대적으로 증설한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기,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이번에 올해 초에 되면서 라인 증설한다는 자기들의 그 전략 또는 보고서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판 업체들이 이렇게 하느냐? 실제로 반도체의 수요가 AI 수요가 늘면서 기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증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지금 뭐 연초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략이나 계획은 중간에 가다가 실패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들은 계속해서 좀 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판 업체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도 중국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칩 한화로 약 10조 원어치 정도 조달을 했다고요? 계약하고 있다. 어떻게 올해 해요? 올해 아, 올해. 올해 산다고? 예. 아. 디인포메이션과 조선비즈에서 나오는 건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예. 중국의 AI 선도 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올해 약 70억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호퍼를 제3국을 통해서 조달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못 팔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는 거예요. 얘들이 사요. 돈은 중국에 내고 얘들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사. 그리고 거기에 있어. 그래갖고 이거를 사용하는 계약을 중국이 맺은 거예요. 중국항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파는 건데. 근데 중국은 어차피 사용자는 중국이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 사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어요. 이게 결국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는 뭐 지금 이 AI 칩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부품도 그렇고 중국은 미국이 어마어마한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미국의 이 정책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서 뜬금없이 미국산 반도체는 안전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전기차에 미국산 반도체 구매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국산 칩을 사용해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고 내용인데 기사인데요. 그 자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육성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무래도 아주 선단 AI 칩이 아니니까 전기차에 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네. 그래서 AI의 뭐 HBM도 어느 정도 따라왔다, 뭐 AI 칩도 어느 정도 따라왔다 이런 얘기들이 막 간간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 전문가분들 얘기들은 이제 대부분 어떤 얘기들이냐면 그래도
격차가 있다. 네.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최첨단의 칩에는 격차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의 이런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쫓아와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또 하나의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 미국의 부품 장비사도 그렇고 미국의 완성 칩 메이커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요번에 그 12월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전부 다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연말에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구입을 했고요. 네. 그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줄어들지. 상당히 중요한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전망과 내년도 반도체 전망을 할 때 트럼프 정책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 사실 그런 말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연구원들이 그것에 따라서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때 가봐야 된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즉시 LNG 수출 승인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왜 신경을 많이 쓰냐면요.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LNG가 기후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금지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미국의 바닷가에서 이제 이 가스 시추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을 금지한 데들이 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되기 전에 바이든 떠나기 전에 이거 금지하겠다 행정명령으로 오늘 아침 뉴스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 시추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여기는 이제 막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반대로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승인을 많이 할 거고 수출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내의 문제보다도 외부의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올해부터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LNG 공급 중지됩니다. 1월 3일부로 끝납니다. 이거. 그러면 유럽은 관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발 LNG를 더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더 많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 더 많이 산다고. 결국 트럼프 관세를 통한 무역 정책으로 인해서 이 어떤 이 관세가 통상의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가잖아요. 네. 협상 테이블에 뭔가 상대 국가에서는 협상에 뭔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산 LNG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 네.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일기 때는 농산물이었죠. 네. 네. 이번에는 LNG. 농산물에 집중을 그랬는데 이게 근데 그해 바로 하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계속 싸우다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싸웠거든요. 네. 요번에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2025년 올해 바로 뭐 하반기부터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전에 있었던 행정명령과 규정과 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들이 설득론은 바꿔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꽤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건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알게 모르게 예. 이 자료가 예뻐졌어요. 조금 그렇게 바꿔서 아니 하얀 거보다 색깔이 좀 있으니까 네, 2025년은 네. 자료가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시면 참프로 TV 앱에 들어가시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다운받으시면 신의 되겠습니다. 자,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